저는 안젤리카 하트입니다. 31살 영국 옥스퍼드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런던에서 인권 변호사로 일했었죠. 그런 제가 왜 한국 땅에서 하얀 띠를 메고 태권도를 배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작은 띠 하나가 어떻게 한 아이의 인생과 제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술 수련기가 아닙니다. 제가 평생 숨겨왔던 어린 시절의 상처와 마주하게 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특별한 여정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용기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잠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UN 인권이사회 인턴으로 선발되어 한국 분쟁 인권 보고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이 기회는 제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런던에서의 삶이 답답했거든요. 강남에 위치한 외교부 산하연구소, 그곳이 제가 앞으로 6개월간 머물 곳이었죠. 첫날 만난 상사 김 과장은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인 인턴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어가 서툴다며 중요한 업무는 맡겨줄 수 없다고 못을 박더라고요. 첫날부터 업무는 빡빡했습니다. 분쟁 피해 여성들을 위한 인권 실태 조사라는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정작 제게 주어진 일은 번역과 자료 정리뿐이었어요. 런던에서 수많은 인권 사건을 직접 변호했던 경험이 있는데도 말이죠. 서류 더미 속에서 하루 종일 매달려 있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영국에 있는 약혼자 제임스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 오는 걸 처음부터 반대했었어요. 안정적인 런던 생활을 버리고 굳이 아시아까지 갈 필요가 있냐며 다투기도 했죠. 통화 내내 빨리 돌아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퇴근길, 연구소에서 숙소까지 걸어가는 골목길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3명의 더 큰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가방을 빼앗기고 밀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순간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옥스퍼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하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키가 작고 말이 없어서 만만해 보였나 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외로움을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런던에서라면 주저없이 개입했을 텐데 여기선 달랐어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모르는 외국인이 나서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잠깐의 망설임 사이에 아이들은 흩어졌고 작은 아이는 혼자 남겨졌죠. 땅에 떨어진 연필들을 주워 담는 그 아이의 뒷모습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곳곳에 붙어있는 전단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선명한 글씨로 적힌 태권도장 광고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국가대표 도장 출신 지도, 올림픽 메달리스트 관장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단지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한국의 골목길은 참 신기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여성 혼자 걷기에 안전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질서정연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있었어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 상점들의 불빛이 안전함을 더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한 골목에서도 아이들의 괴롭힘은 존재했습니다. 어쩌면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그 무력감을 다른 아이가 겪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31살의 성인이지만 여전히 그때의 무력했던 아이가 제 안에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의 그 복잡한 마음 말입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 태권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하얀 도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경건해 보였어요. 아이들부터 중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수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섰죠. 도장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태극기와 함께 여러 트로피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메달이었습니다. 관장님은 50대 중반에 단단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정말로 서울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였어요. 하지만 현재는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고 계셨습니다. 은퇴 후 부상으로 고생하셨다고 나중에 들었죠. 제 서툰 한국어를 듣고도 친절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무술 경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니 오히려 더 좋다며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습관이 배어 있지 않아서 더 빨리 배울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태권도는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참는 기술입니다. 관장님의 첫 가르침이었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런던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도 화를 참고 인내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참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태권도의 진짜 목적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 순간 왜 제가 이곳에 끌렸는지 알 것 같았어요. 첫 수업에서 기본 자세를 배웠습니다. 차렷, 경례, 준비 자세까지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왜인지 제 몸이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특히 기본 자세를 취할 때 느껴지는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그때 도장 한편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제 골목에서 본 그 아이였어요. 작고 야윈 체구의 큰 눈이 인상적인 소녀였습니다. 혼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의 수련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야 그 아이의 이름이 유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관장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2달 전에 등록한 신입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자신감 향상을 위해 등록시켜 주셨다는 거였어요. 유진이는 태권도를 시작한 지 2달 정도 되었지만 아직도 소극적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부모님이 등록시켜 주셨다는 거였어요. 자세히 묻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 상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죠. 관장님은 유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키우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교육을 위해 태권도장에 보내고 있다는 거였죠. 매달 수강료를 내기 위해 야근을 마다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하셨어요. 도장의 분위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체계적이면서도 인격을 중시하는 분위기였어요. 아이들이 관장님과 선배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운동화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모습에서 단순한 운동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예의와 질서가 몸에 배어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얀 띠를 처음 매는 순간의 떨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관장님이 직접 메어주시면서 이제부터 태권도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교차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제임스에게 전화했어요. 태권도를 시작했다고 말하니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무술 같은 걸 왜 배우냐며 위험하지 않냐고 걱정했죠. 하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것이 제게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고 있었어요. 인권보고서 작성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내 왕따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통계 자료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죠. 숫자 뒤에 숨겨진 개별 아이들의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김 과장은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의 교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보고서 초안을 제출했을 때도 표면적인 분석에 그쳤다며 다시 쓰라고 했죠. 그때부터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서울 시내 여러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통계보다 더 생생했어요. 왕따 문제가 단순히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쟁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부작용이었죠. 태권도장에서 유진이와 더 가까워지면서 그 아이의 현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가져오는 도시락이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왜 놀림감으로 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의 사정을 더 자세히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어요. 어느 날 태권도장에서 수업료 납부가 늦어진다고 관장님께 죄송하다고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버지가 일용직 일을 하셔서 수입이 불규칙하다는 거였죠. 그럼에도 유진이의 태권도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유진이는 말이 별로 없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태권도 연습할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작은 주먹을 꽉 쥐고 품새를 따라하는 모습에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발차기 연습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 순간만큼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도장에 혼자 남아있는 유진이를 보았습니다. 구석에서 몰래 울면서 발차기 미트를 걷어차고 있었어요. 작은 발로 온 힘을 다해 차는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분노를 사귀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반 아이들이 자신을 거지라고 부른다는 거였어요. 옷이 낡았다고 도시락이 이상하다고 놀린다는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어요. 저도 옥스퍼드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었죠. 그때의 외로움과 분노를 유진이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면서 유진이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인권이라는 건 거창한 국제 협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아이가 안전하게 도시락을 먹을 권리, 놀림받지 않고 학교를 다닐 권리, 그것이 바로 인권이었습니다. 관장님은 유진이를 특별히 신경 써주셨어요. 태권도는 약한 자를 보호하는 무술이라며 유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 노력하셨죠.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장님의 철학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한 자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외국인인 제가 한국의 교육 현실을 인권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게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이를 통해 본 현실은 통계보다 더 생생하고 절실했거든요. 아이의 분노가 태권도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무술이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법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유진이의 변화가 제 보고서의 핵심 사례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임스가 갑자기 한국에 온다고 연락한 거였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한국에 있어서 걱정된다며 직접 와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였죠. 문제는 그가 제 태권도 수련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 사건은 지하철 2호선에서 일어났습니다. 퇴근길에 유진이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3명의 금발 아이들이 유진이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국제학교 학생들로 보였는데 유진이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들의 교복을 보니 강남 지역의 유명한 사립국제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유진이의 가방을 빼앗아서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놓고 있었거든요. 책과 연필들이 지하철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가장 큰 아이가 유진이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는데 영어였어요. 너희 나라 아이들은 왜 이렇게 못생겼냐? 냄새도 이상하다는 식의 모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영어를 잘 못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당했던 모든 모욕과 상처가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도와줄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유진이를 밀쳐서 넘어뜨리는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그 아이들 앞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태권도장에서 배운 기본 자세를 취했습니다. 준비 자세에서 차렷 자세로 바뀌는 그 순간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멈춰. 손을 떼세요. 제 목소리가 지하철 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어로 계속 말했어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을 때리지 않아요. 그 말을 하면서 태권도의 기본 자세를 유지했죠. 아마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겁니다. 하얀 띠도 아직 제대로 못 매는 초보자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지했습니다. 제가 배운 태권도 정신이 온몸에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외국인이 한국 아이를 보호하는 상황이 이상했나 봅니다. 게다가 유창한 영어로 그들을 꾸짖으니 더욱 놀란 것 같았어요. 가장 큰 아이가 뭐라고 중얼거리며 반항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태권도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물러섰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초보였지만 그들은 그걸 모르니까요.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승객들이 제 편에서 아이들을 타이르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은 다음 역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난 작은 소동이었지만 제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아이들이 물러서자 유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보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작은 눈에서 뭔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보호해준 사람이 생긴 거였죠. 흩어진 책들을 함께 주워 담으면서 유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만약 아이들이 정말로 덤볐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면서 느낀 책임감이 행동으로 이어진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제임스와 통화했는데 이 일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가 얼마나 걱정할지 뻔했거든요. 대신 유진이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유진이가 오랜만에 웃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문자를 보며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관장님이 말씀하신 강함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한 것 같았어요. 강함이란 자신보다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걸 몸소 체험한 거죠. 하얀 띠를 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정신만큼은 제대로 배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게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누군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어제 지하철 사건이 누군가의 휴대폰에 찍혀서 SNS에 올라간 거였어요. 외국인 누나가 태권도 포즈로 한국 아이 지켜줌이라는 제목으로 순식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정말 어색했어요. 떨면서도 기본 자세를 취한 제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댓글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해주는 외국인, 진짜 태권도 정신을 보여준 분, 멋있다는 반응들이었어요. 조회수가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인터뷰 요청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출연 제의까지 다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전혀 원하지 않은 관심이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직장에서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호되게 꾸짖었어요. UN 한국 파견본부에서도 경고가 내려왔습니다. 불필요한 주목을 받는 것은 인턴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였죠. 앞으로는 이런 일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김 과장은 특히 심했어요. 외국인이 한국 교육 문제에 나서는 것 자체가 내정 간섭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제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아마 제가 주목받는 것이 못마땅했나 봅니다. 그날 오후 태권도장에 갔을 때는 정반대의 반응이었어요. 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영웅 취급했고 어른들은 진짜 태권도인이라며 칭찬해 주셨어요. 이런 대조적인 반응이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관장님이 따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당신도 이제 진짜 태권도인입니다. 띠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관장님의 과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관장님도 선수 시절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그 후 부상으로 고생하셨다는 거였어요. 재활 치료 중에 절망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태권도 정신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강함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이죠. 관장님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제가 어제 한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나 보다 싶었어요. 유진이는 그날 처음으로 제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고맙다고 무섭지 않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 보는 그 아이의 밝은 표정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유진이도 영상을 봤다며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한국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외국인의 정의로운 행동에 이렇게 감동받을 줄 몰랐거든요. 인종이나 국적을 떠나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알아봐주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온라인에서는 제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었어요.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준 사례라며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국 BBC에서까지 연락이 왔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어요. 일부에서는 오버액션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태권도를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초보자가 무슨 영웅 행세냐는 악플도 달렸어요. 인터넷의 양면성을 똑똑히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화상통화로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처음엔 걱정하시더니 나중엔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딸이 이런 일을 할 줄 몰랐다며 웃으셨죠. 그때 느꼈어요. 제가 정말 성장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제임스의 반응은 달랐어요. 위험한 일에 왜 끼어드냐며 화를 냈습니다. 빨리 한국을 떠나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의 반응을 보며 우리 사이의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변하고 있는데 그는 예전 그대로를 원하고 있었어요. 유진이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장에서만 보던 그 당당한 모습이 일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진이 아버지가 전화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유진이가 학교에서 처음으로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맞섰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했던 것처럼 그만하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떨렸겠지만 용기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유진이 스스로 일궈낸 성과였죠. 아버지는 전화 너머로 울먹이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유진이가 맞선 아이들 중 하나가 바로 지하철에서 만났던 국제학교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부모에게 이야기했고 결국 학교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외국인이 개입해서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국제학교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항의했어요. 자신들 학생이 무고하게 매도당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 몰랐거든요. 유엔 본부에서는 더욱 강하게 경고했어요. 이제는 공식적인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저에게 공개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김 과장은 아예 제가 보고서에서 빠지는 게 낫겠다며 압박했어요. 제 인턴십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태권도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잃지 않고 싶었거든요. 관장님도 묵묵히 지지해 주셨어요. 첫 승급 심사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태권도를 시작한 지 2달 만이었어요. 주변 상황이 어수선했지만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기본 자세부터 품새까지 열심히 연습했지만 실제 심사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심사 당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품새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긴장해서 실수를 연발했어요. 발차기에서 균형을 잃어 넘어지기도 했고 품새 순서도 헷갈렸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어요. 아쉽긴 했지만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관장님이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심사 후에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던 제 모습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실패를 통해 배운 게 많았습니다. 태권도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정신력도 기르는 운동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 태권도 정신이었어요. 유진이도 저의 실패를 보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다음에 꼭 붙을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작은 격려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로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느낌이었어요. 유진이도 곧 자신의 첫 승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제임스가 갑자기 한국에 온다고 연락한 거였습니다. 제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빨리 영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습니다. 하얀 띠를 메고 열심히 연습하는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어요. 검은 띠보다 값진 백색 띠에 땀과 상처가 있었죠.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관장님은 승급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이 진짜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불합격한 것도 의미 있는 경험으로 여겨졌어요. 실패도 성장의 과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밤마다 연습한 품새 동작들이 제 몸에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동작의 반복이 아니라 정신 수양의 과정이었어요.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제 모습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태권도가 제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UN 보고서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몇 달간 준비한 한국의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국제 무대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특별히 교육 분야의 인권 문제에 대해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져서 제 발표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김 과장은 마지막까지 제 발표를 막으려 했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자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상부에 건의해서 발표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유진이 이야기를 익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한국 아이들이 겪는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유진이 아버지의 동의도 미리 받았어요. 처음엔 망설이시더니 아이를 위해서라면 괜찮다고 하셨죠. 발표 전날 밤 관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내일 발표가 잘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정신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태권도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하셨어요. 발표 당일 각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장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통계 자료로 시작했어요. 한국의 학교 폭력 현황, 왕따 문제의 심각성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소개했어요. 대한민국 태권도 정신은 단지 무술이 아닌 교육입니다. 폭력을 해결하는 방법이 더 큰 폭력이 아니라 올바른 정신을 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회장 안이 조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유진이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전통 무술이 어떻게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괴롭힘 당하던 아이가 태권도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해지는 과정을 담았죠. 제 자신의 변화도 함께 이야기했어요. 태권도를 통해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습니다. 약한 자를 보호할 의무, 정의를 실현할 용기, 그것이 진정한 태권도 정신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하철에서 했던 일도 바로 그런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서구 국가대표들이 한국의 교육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무술을 통한 인성교육이라는 개념이 신선했나 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론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직접 체험한 경험이 있느냐고요. 그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얀 띠이지만 그 정신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 하얀 띠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띠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어요. 국제학교 측에서 파견한 대표가 발표장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제 발표가 끝난 후 일어나서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상황을 잘못 파악했다며 오히려 제 행동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그 국제학교에서도 자체 조사를 한 결과 해당 학생들의 잘못이 명확하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태권도를 인권 교육 모델로 제시한 것이 화제가 되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유네스코에서도 관심을 표명했어요. 가장 기뻤던 것은 유진이 가족의 반응이었어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세계 무대에서 긍정적으로 소개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유진이도 뿌듯해하며 더욱 열심히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관장님께 발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의 태권도 정신이 세계에 알려졌다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저를 제자로 받아들인 게 자랑스럽다고 하시는 관장님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권도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도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제가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며 칭찬했습니다. 처음엔 어이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제임스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위험한 일에 계속 관여하는 제가 걱정된다며 빨리 런던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승급심사에 합격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거쳐 얻은 노란띠였기에 더욱 소중했어요. 관장님은 저에게 조교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죠. 외국인인 제가 한국 전통 무술을 가르친다는 게 신기했지만 동시에 큰 영광이기도 했어요. 첫 조교 수업은 정말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처음 태권도장에 왔을 때와 똑같은 설렘과 호기심이 그 눈에 있었거든요. 태권도를 통해 제가 배운 것들을 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유진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새 친구들도 사귀었고 시합에도 나가게 되었어요. 처음 시합은 긴장해서 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작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겨루기에 임하는 유진이를 보며 뿌듯했어요. 그런데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태권도장에 새로운 학생들이 많이 등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외국인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한국 전통 무술을 통한 인성교육이라는 개념에 매력을 느낀 것 같았어요. 관장님은 행복해하셨지만 동시에 걱정도 하셨어요. 도장이 유명해지면서 본래의 정신을 잃을까봐 우려하신 거였죠. 태권도는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 수양의 도구라는 걸 잊지 말자고 자주 강조하셨어요. 연말 도장 발표회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유진이와 제가 짝을 이뤄 시범을 보이기로 한 거였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함께 연습하면서 서로에게 배우는 게 많았어요. 유진이의 날렵함과 제의 안정감이 잘 어울렸어요. 발표회를 며칠 앞두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제임스가 한국에 온 거였습니다. 제 모습을 직접 확인하러 왔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태권도장을 구경하게 된 그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제임스는 제가 무술을 배우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전에 안젤리카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제가 더 좋았어요.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발표회 당일 많은 학부모들과 도장 식구들이 모인 가운데 저희의 시범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이의 날렵한 발차기와 제의 기본기가 조화를 이뤘어요. 함께 품새를 선보이고 겨루기 시범도 보였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올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관장님은 마지막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권도는 국경을 넘는 언어입니다. 오늘 안젤리카와 유진이의 시범이 그것을 보여주었다고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임스도 그 광경을 보며 뭔가 느끼는 것 같았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제임스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제가 많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고요. 태권도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의 제 생활을 불안해했어요. 안전한 런던으로 돌아가자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 찾은 제 자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인턴십이 끝나갈 무렵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어요. 저는 태권도를 통해 진정한 강함을 배웠고 유진이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죠. 유엔에서는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아시아 지역의 전통 무술을 통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에게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꿈 같은 기회였지만 그만큼 큰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날, 도장 식구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유진이는 제게 작은 편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언니 덕분에 용기를 배웠다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고요. 그 편지 안에는 유진이가 직접 그린 저희 둘의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관장님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서울 올림픽 때 받으신 금메달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진짜 금메달리스트는 따로 있다며 정신의 금메달리스트는 바로 저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울컥했어요. 공항에서 제임스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런던으로 돌아갈 거냐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아시아 프로젝트를 맡기로 했고 곧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제임스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슬펐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한 거였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아시아 각국을 돌아다니며 전통 무술을 통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국에 돌아와서 태권도 수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유진이와는 영상통화로 안부를 주고받고 있고 그 아이는 이제 검은띠가 되었답니다. 한국의 태권도가 제 인생을 구했고 저는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하얀 벨트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제 허리에는 그때의 하얀 띠가 매여 있어요. 노란띠, 초록띠로 승급했지만 그 첫 번째 하얀 띠를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주세요.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작은 용기라도 내었던 순간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동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